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좋은 행사에 저희 노키아를 초대해 주신 디지털타임즈에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전 연사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4G를 이제 본격적으로 쓰고 있는데 5G를 논의하는 게 시기가 적절하냐라고 했는데 아주 적절하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서 2011년도 LTE가 상용화가 됐습니다. LTE에 대한 표준이 직접적으로 논의가 된 게 2005년이에요. 2005년에 3GPP에서 뭔가를 만들자라고 실제적인 액티비티가 일어난 게 2005년이고 우리나라 2011년에 상용화가 됐죠. 그러니까 사실 LTE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하는 WiMAX 또는 Y브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사실 더 그 이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을 우리들이 이제 5G가 상용화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바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지금부터 윤곽을 잡아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G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한 3분 정도 노키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키아가 여기 협찬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노키아가 마이크로소프트에 팔렸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약간 잘못된 것이고요. 노키아라는 회사에는 여러 가지 사업 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업 부서가 단말 사업 부서였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 부서들로 제가 몸담고 있는 네트워크스 사업 부서가 있고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노키아 시멘스 네트워크스였다가 노키아 솔루션스 네트워크스가 됐다가 지금 현재 다시 노키아의 네트워크 사업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한 크기로 따지면 한 3강 안에 드는 전 세계 3강 안에 드는 네트워크 사업 부서가 노키아에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히어라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게 차량용 내비게이션 쪽에 주력하고 있는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테크놀로지스라고 해서 노키아가 지난 수십 년간 R&D를 했던 특허에 대해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여전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R&D 투자를 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트워크스 부서와 차량용 내비게이션에 주력하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노키아의 핸드폰 사업부 단말 부서를 마이크로소프트에 팔면서 사실 여기에서 제약사항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맵 서비스를 노키아 폰에서만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단말 부서와의 귀속 관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업 제조사와도 맵 서비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부서는 이따가도 설명을 드릴 텐데 센서라든지 그런 신기술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히어라고 하는 데가 워낙 생소하셔서 잠깐 제가 슬라이드를 잠깐 준비했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돼서 팔리고 있는 자동차들의 한 30-40%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기본으로 장착돼서 나갑니다. 기본으로 장착돼서 나가면 그 모든 내비게이션 장착 시스템 중에 10대 중에 8대 저희 노키아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내수용에는 아마 안 들어있는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외국으로 수출을 할 때에는 저희 노키아의 맵이 장착돼서 외국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차라든지 주로 유럽차가 많은데요.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오는 차들의 상당 부분에 내비게이션에 히어 맵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내비게이션과 맵을 하는 부서와 단말기를 만든 부서가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항상 이 맵을 다른 단말 사업자에게는 팔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단말 부서를 매각하면서 자유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라든지 다른 단말기 사업 부서 다른 단말 제조업체와도 저희 내비게이션에 대한 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노키아가 저희의 가장 주요한 고객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포함해서 여기 대다수의 사업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고객이기도 하지만 또 어디가 있냐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BMW들도 저희 노키아의 고객이고 그 외에도 SAP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같은 곳과도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 또 협력을 하고 있고 특히 테크놀로지 부서에서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키아가 5G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답은 간단하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히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뭐 퍼블릭 인포메이션은 아닌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ITU 전권회의가 부산에서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5G 포럼에서 5G 글로벌 서밋이라는 것을 행사를 주최를 했습니다. 그때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5G 포럼에서 그 인더스트리의 그 5G의 인더스트리 하모나이제이션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공로패를 주시더라고요. 공로패를 주실 때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가 받으셨고 SK텔레콤이 받으셨고 한국통신학회가 받으시고 애투리가 받으시고 의외로 저희 노키아에 그 공로패를 하나를 주셨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받았고요. 사실 그 이유가 저희가 꼼꼼하게 생각하기에는 사실 모든 스탠다리제이션이라든지 그런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5G를 우리가 현재 추산하기로는 2018년에 평창올림픽에 트라이얼 서비스가 시작될 것이다. 그 다음에 2020년경에 상용 서비스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리서치부터 시작해서 스탠다드를 거쳐서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근데 현재는 지금 리서치가 시작되고 있고 이제 그것이 스탠다드로 진화해가는 단계에 있는데 그런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인더스트리들이 하모나이즈해서 사실 협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스탠다드 이후가 되게 되면 스탠다드에 각 제조회사, 각 통신회사들이 우리의 IPR들을 얼마나 많이 넣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지가 되게 되지만 처음에 5G라는 그림을 그릴 때에는 인더스트리가 한 곳에 모여서 이제 머리를 짜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국의 5G 포럼 그리고 사실 여기 유럽에서 하고 있는 5G 포럼이랑 약간 유사한 단체 중에 EU와 그러니까 퍼블릭 섹터와 프라이빗 섹터가 같이 공동으로 5G를 연구하는 5G 퍼블릭 앤 프라이빗 그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5G PPP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물론 이제 알카텔 뉴스도 참여를 하셨고 여러 그 회사들과 같이 협력해서 5G PPP를 설립을 했고요. 거기에 저희가 영광스럽게도 의장사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6월이죠. 6월에 EU의 커미셔너께서 한국에 오셔서 그 한국 정부와 같이 유럽과 한국이 5G에 대해서 협력을 하자라고 해서 MOU를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EU의 집행부와 이제 한국의 당시에 이제 최문기 장관님께서 사인을 하셨는데 사실 그 사인을 한 다음에 다음 날짜 월스트리트 저널에 일면에 났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보기에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항상 통신에서는 APEC, 아시아 퍼시픽 에어리어가 뛰어가고 미국이 쫓아가고 유럽은 그 레깅 비하인드였는데 EU가 한국이랑 손을 잡아서 유럽도 뛰려나 보다라고 하는 게 이 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나 봐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일면에 실려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 하모나이제이션 같은 쪽에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여기까지는 다른 그 발표자분들과 상당 부분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컨퍼런스에 와보면 느끼는 거지만 이제 후반부에 발표를 하게 되면 그 겹쳐지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앉아있으면서 어떻게 이 발표를 디퍼런시에이트 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방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살짝 다르지만 여러 회사들의 발표하는 내용들의 커먼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표준화를 3G PP에 가서 해보고 IT에 가서 해보면 아시겠지만 멀티파티가 하모나이즈해서 컨센서스를 빌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상당 부분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5G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4G에 대해서 먼저 다들 이야기를 하셨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5G가 되게 되면 익스피리언스가 퍼스널라이즈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4G 관점에서도 저의 퍼스널 익스피리언스 관점에서 4G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동통신에 몸을 담은 지 이제 한 20년 정도 이제 가까이 되고 있는데 항상 제가 이제 기술자로서 기술을 개발을 할 때 저의 경쟁 상대는 누구였냐면 세탁기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태어나서 전자제품 중에서 가장 저를 행복하게 해줬던 게 세탁기예요. 물론 냉장고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세탁기가 없었으면 얼마나 사람의 삶이 힘들었을까라고 항상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하고 IS-95 이제 솔직히 IS-95를 쓰다가
CDMA 또는 WCDMA로 3G로 넘어갔을 때 그 기술들을 열심히 개발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도 변화하지 않았고. 그래서 굉장히 그때 힘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정말로 기술자가 밥 벌어 먹기 위해서 기술을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기술을 만드는 것인가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LTE를 써보면서 느낀 게, LTE를 씀으로써 행복하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라고 착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선 저는 LTE를 쓰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버스 오는, 이거는 저의 필수 앱이거든요. 옛날에는 버스 정류장에 멍하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버스가 몇 분에 오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버스에서 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을 할 수 있죠. 굉장히 이거를 한 달 동안에 몇 번만 쓰더라도 여기서 단축되는 거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을 더 받지 않지만 이거를 몇 번만 써도 제가 한 달에 그 통신 요금을 내는 거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저의 삶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그 앞에서 그 비디오, 그러니까 영상 통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영상 통화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 직업의 성격상 출장이 잦은데요. 출장을 다니면 제 막내 녀석이 항상 영상 통화를 걸라고 합니다. 공항에 가면, 아빠 꼭 공항에 가면 이제 영상 통화를 하세요라고 해요. 영상 통화를 딱 걸어서 이제 아빠 얼굴을 딱 보여주면 막내가 그럽니다. 아예 아빠 얼굴 말고 빨리 비행기를 보여주세요라고 해요. 그럼 이제 창문 밖으로 해서 비행기를 보여주고 그러는데, 실제로 영상 통화는 어디서도 가능하냐면 출장지에서도 호텔에 가면 이제 와이파이로 영상 통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출장이 많아서 가족 관계의 유대 관계가 떨어질 수 있는데, 언제든지 얼굴을 보고 하는 거랑 그냥 얼굴을 안 보고 하는 거랑의 그 유대감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저는 항상 영상 통화를 합니다. 그다음 뭐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에서 저는 슈스케를 보고 지하철에서 퇴근하면서 항상 이제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보죠. 그게 저의 행복 중에 하나니까요. 실제로 이러한 모바일 익스피리언스가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고 계시는 것 같고, 이게 4G LTE가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한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모바일 트래픽은 봤더니 2012년에 약 2만 테라바이트 정도였다가 지금은 100만 테라바이트가 넘었죠. 그러니까 10만 테라바이트가 넘었죠. 그러니까 5배 이상 증가를 했죠. 지난 한 2년 남짓 동안 이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그거를 주도한 것은 LTE고요. 참고로 그 사이에 오퍼레이터 레버뉴를 제가 그냥, 왜냐하면 모든 사업자들에 가보시면 IR 자료가 있거든요. IR 자료를 가지고 3사 오퍼레이팅 레버뉴를 합쳐봤습니다. 합쳐봤더니 2년 동안 약 10%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출렁출렁하지만 10%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트래픽은 5배 증가했고 레버뉴는 10% 증가했죠. 우리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오퍼레이터의 레버뉴와 오퍼레이터가 딜리버해야 되는 트래픽 사이에는 디커플링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 일어났고요. 사실 그래서 오퍼레이터들의 이제 오퍼레이팅 마진까지 보시게 되면, 맨 첫 발표에서 나왔던가요? 그 오퍼레이터들이 뭐 욕을 먹는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터들이 어쨌든 레버뉴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행복을 주고는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퍼레이터들도 앞으로, 오퍼레이터가 망하면 이제 서비스를 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벤더가 망하면 장비를 만들 사람들이 없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써주지 않으면 앞에 말한 모두가 망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추세로 계속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고 레버뉴가 증가하지 않고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모두가 상생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어떠한 솔루션이 나왔을 때 그게 프로피터블하고 서스테이너블한 게 모두에게 프로피터블하고 서스테이너블 해야 되겠죠. 벤더, 사업자, 그 다음에 엔드 커스터머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당연히 이러면서도 오퍼레이터들이 여전히 프로피터블 합니다. 프로피터블 한 이유는 뭐예요? 레버뉴 퍼 바이트도 많이 줄었지만 코스트 퍼 바이트도 굉장히 줄었죠. LTE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스템보다 훨씬 더 코스트 이피션트합니다. 그런 식으로 점점 더 코스트 이피션트한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레이턴시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퍼스널라이즈된 네트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좀 더 감동을 줘서
어떤 식으로든 레버뉴를 인크리스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많은 부분에서 실제 이동통신 환경에서 이동통신 산업계가 TCO에 대해서 챌린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TCO, 그러니까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을 옵티마이즈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에너지 세이빙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단말기 배터리뿐만 아니고 기지국의 한국전력에서 쓰는 전기료를 아껴야 되고, 클라우드로 가는 거에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에자일해지고 플렉서블해지는 것도 있지만 비용 절감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셀프 어웨어하고 셀프 힐링하고 셀프 오르가나이즈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오퍼레이팅 익스펜디처가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이것들이 2020년 근처에서는 이런 것들이 모두 실현이 돼야 될 텐데요. 우선 2020년경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5G의 디맨드 중에 하나가 이 레이턴시가 줄어드는 걸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 스루풋이 늘어나는 걸 많이 얘기해서 속도가 늘어나는 걸 많이 얘기하죠. 근데 속도가 늘어나는 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서 FHD 보내다가 UHD 보내다가 UHD 플러스 보내다가 홀로그램 보낸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어떤 의미일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홀로그램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출장지에서, 그러니까 영상전화로 이제 막내 녀석이랑 통화를 하는데, 만약 핸드폰을 이렇게 놓고 이게 3D로 핸드폰 위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스타트rek이든 스타워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동그란 원판을 갖고 다니면서 원판을 바닥에 놓으면 그게 사람 실물 크기 정도로 홀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면 홀로그램이랑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유대 관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비록 떨어져 있더라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러니까 스루풋 관점에서 사람들이 이제 UHD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데, 실제로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게 분명히 그런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발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레이턴시 관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글래스를 얘기하죠. 그거 글래스 시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음성은 레이턴시가 100ms만 돼도 100ms라도 사람들이 짜증을 안 내요. 근데 비디오는 약간만 뭐냐면 10ms 오더의 레이턴시여야지 이게 비주얼한 거를 볼 때 레이턴시가 이거보다 크게 되면 이 화면이 찌그러지는 거를 사람들이 느낍니다. 텍타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글래스를 쓰고서 비디오를 보게 되면 그게 화면이 이 실제 화면과 딱 매치가 되는 게 밀리세컨드 단위로 되지 않으면 전정기관이라고 하나, 이거 반고리관, 하여튼 그래서 사람들이 어지러워져요. 글래스를 쓰고서 보면서 그 화면이 빨리빨리 응답하지 않으면 어지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촉각까지 다루게 되면 밀리세컨드 오더가 레이턴시가 필요하겠고, 당연히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운전 자동차가 되게 되면 이런 수백 밀리세크의 레이턴시 가지고는 큰일이 나겠죠. 그러니까 통신이 수 밀리세크 또는 밀리세크보다 더 낮은 서브 밀리세크 오더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5G가 되게 되면 트래픽은 1000배 또는 10,000배가 될 것 같고, 레이턴시는 1ms 이하, 비트레이트는 10GBps 이상이 될 것이다. 100메가 또는 1기가, 어떤 분들은 1기가를 말씀하시고, 어디서든 100메가 또는 1기가 이상을 얻어야 될 거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들은 인터넷 오브 띵스를 위해서 수백 개의 디바이스들이 지금보다 수백 배의 디바이스들이 붙을 것이다. 배터리는 10년을 가야 될 것이다. 등등. 그 다음에 센싱을 위해서는 디바이스 코스트가 엄청 낮아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얘가 여기다 적지 않았는데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달성할 수 없죠. 50GBps를 내면서 배터리가 10년을 가면서 가격은 2불, 그런 거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행히 유즈 케이스를 봤더니 어떻냐 하면, 스루풋을 요구하는 애들은 봤더니 가격이 그렇게 챌린징하지 않고, 가격을 굉장히 싸게 만들어야 되는 애들은 스루풋을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랑 울트라 릴라이빌리티를 하는 애들은 또 가격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유즈 케이스, 우리가 익스펙트하는 유즈 케이스들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리퀘어먼트들을 모두 다 한꺼번에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즈 케이스들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5G는 어떤 형태가 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멀티플 테크놀로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IoT를 위해서는
저전력에 저가에 맞는 옵티마이징 솔루션이 필요할 것이고, 홀로그램을 위해서는 홀로그램에 적합한 트랜스미션 스킴이 필요할 것이고, 울트라 릴라이블한 중공업에 쓰거나 아니면 오토노머스 카에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형태의 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시스템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 와이파이가 LTE를 왔다 갔다 하는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유저가 느끼는 인터럽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저는 모르는 채로 항상 하나의 아키텍처 안에서 멀티 라디오 액세스 테크놀로지가 심리스하게 그 인터워킹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게 5G는 멀티 라디오 액세스 테크놀로지가 아키텍처적으로 합쳐진 것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IoT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IoT 아시는 것처럼 IoT를 쓰게 되면 농업에도 쓸 수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군데에도 쓸 수 있는데, IoT를 하려면 앞에서도 장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로케이션에 대한 중요성은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 그 노키아의 다른 사업부서에서 로케이션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엑스퍼티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IoT 같은 걸 할 경우에는 당연히 커넥티비티가 4G 또는 5G 커넥티비티가 필요할 것이고, 또 센싱하는 케이퍼빌리티가 필요할 것이고, 당연히 로케이션 관련된 엑스퍼티스가 필요하겠죠. 사실 30분이라는 시간을 받은 다음에 기술적인 내용을 많이 넣어볼까라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술적인 내용을 다 넣으려다 보니까 여기 있는 하나만 설명할 수도 없고 5개만 설명할 수도 없고, 사실 다 중요하거든요. 다 중요하니까 이걸 한참 설명하다 보면 이제 한 달짜리 이제 강의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다 때려 넣어서 한 페이지에 넣어봤습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6기가 이상의 주파수를 발굴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 많은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28기가에 대한 시연을 한 거를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뭐 저희를 포함해서 15기가에 대해서 또 15기가를 연구하고 있는 데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Yጊ 같은 곳, 이제 Y기이라고 해서 거기서는 60기가에서 이미 이제 시제품들이 나오고 있죠. 와이파이에서 진화한. 그 다음에 저희 노키아가 실제로 이제 도코모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그 대학이랑 같이 70기가의 밴드에서도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가헤르츠마다 특성이 장단점이 있지만 6기가 이상의 밴드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고 그 중에 일부가 5G에 사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5G를 밀리미터 웨이브로 해서 전국망을 깔면 아마 오퍼레이터의 캐펙스가 한 100배, 1000배 될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5G는 필요한 곳에서 오버레이 형태로 들어갈 것이고 4G의 진화가 어쨌든 지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4G와 또 Y기기 지금 60기가의 그 기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Y기과 현재 4G와 5G의 어떠한 뉴 레이디오 액세스 테크놀로지가 나오더라도 그것들이 한꺼번에 동작할 수 있는 멀티레이트 인테그레이션과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5G 아키텍처가 필요할 것이고, 뭐 말씀드렸던 대로 뭐 마이머 테크놀로지 계속 발전하겠죠. 그 다음에 뉴 웨이브 폼, 아까 말씀드린 그 설명이 나왔던 것 같은데 뭐 필터 뱅크 멀티플 캐리어라든지 또는 여기 제가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노마라든지, 왜냐하면 항상 제너레이션이 가게 되면 멀티플 액세스 테크놀로지 이름을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노마, 그 non orthogonal multiple access 등도 논의가 될 수 있고요. 사실 여기까지가 뭐 그냥 풀 듀플렉스 TDD라든지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이런 쪽에 에어 인터페이스만이 5G가 아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요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1G, 2G, 3G, 4G까지는 에어 인터페이스가 CDMA, 뭐 그러니까 옛날에 FDMA, TDMA, CDMA, OFDMA로 바뀌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5G는 그 모든 걸 합치고 더 발전된 에어 인터페이스에 코어 네트워크 쪽의 기능들도 굉장히 많이 인핸스돼서 그것이 엔드-투-엔드 뷰로 합쳐져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거에 대한 이네이블러로 이미 NFV는 상용화를 거의 앞두고 있는 것 같고요. SDN 같은 경우에도 컨트롤 플레인과 이제 그 트래픽 플레인, 유저 플레인을 분리하게 되면 훨씬 더 컨트롤러빌리티가 높아지게 되죠. 근데 뭐 빅데이터는 다 그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센서 네트워크라든지 커넥티드된 디바이스가 많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들이 난무하겠죠. 그 중에서 정말로 필요한 정보들을 뽑아내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G가 되려면 6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데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가 튀어나오겠죠. 뭐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프로세싱 코스트 계속 내려가고 있죠. 네트워크는 점점 좋아지고 있고 파워 컨섬션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프로세싱 케이퍼빌리티라고 하면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봤는데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사실 선정적으로 기사를 쓴 건가? 하여튼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에 있는 프로세싱 파워는 옛날에 그 나사가 만들어서 그 달 탐사를 하고 그럴 때 그 거기에 있던 중앙 처리 장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걸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시대가 흘러가면.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옛날 군함의 그 컨트롤 PC가 286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그때 286이었으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 프로세싱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가 우주선에 쓰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들고 계시고요. 그러면서도 파워 컨섬션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래픽이 급증하는데도 오퍼레이터들이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딜리버하는 모바일 데이터를 딜리버하는 코스트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테크놀로지의 진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걸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사실 결국은 뭐예요? 모든 곳에 센서가 다 달려있대. 모든 곳에 센서가 달려있어서 거기서부터 센서들이 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러면 거기로부터 아까 아바타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리얼 월드와 버추얼 월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거기서부터 매시브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이 나오면 그것들을 액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중에 아까 그 설명에 나왔던 것들 노이즈, 필요 없는 데이터가 있고 잘못된 데이터가 있고 유용한 데이터가 있겠죠. 그걸 애널라이즈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개발을 하고 서비스 개발을 한다면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규제에 맞아야 되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규제의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모르겠는데 이노베이션이라고 할 때 비트코인 아시죠? 비트코인이 이노베이티브한데 너무 이노베이티브한 거가 아닐까라고 아직도 저도 구닥다리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구닥다리는 이건 투머치 이노베이티브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레귤레토리랑 잘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결국은 레귤레토리랑 맞아야 되고 소셜 인바이러먼트랑 맞아야 됩니다. 무슨 말, 그 설명을 하나 드리면 요새 사람들이 스키를 타는지 모르겠는데 스키건 스노우보드건 나중에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아요. 모든 스키나 모든 스노우보드에 센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슬로프에는 비콘들이 달려있어서 걔네들이 다 센싱을 하겠죠. 뭘 하냐 하면 사실은 슬로프가 좋은 데가 있고 가끔 얼음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얼음 있는 데를 다 센싱을 한다면 그거를 비콘에 보고를 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슬로프 정상에 올라가서 타고 내려갈 때 고글에 앞에 그 설질이 보이겠죠. 초록색하고 빨간색, 그리고 빨간색으로 가면 미끄러지고 초록색으로 가면 잘 탈 수 있겠죠. 그 정도까지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데 여기 스노보드나 스키에 구동장치를 달아서 내가 빨간 쪽으로 가고 있으면 얘가 자연스럽게 틀어줘서 얼음을 밟지 않도록 해주는 그 정도가 되면 그거는 좀 너무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앞에서 그 오토노머스 카도 얘기가 나왔는데 오토노머스 카가 가장 중요한 건 어디냐 하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죠.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루트를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세요. 항상 졸리세요. 피곤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졸음을 운전을 하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런 치명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토노머스 카가 쓰는 거는 당연한 그 소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토노머스 카를 F1 레이싱에 도입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가 운전을 하는 거죠. 물론 현재도 F1 레이싱을 할 때 보면 첨단 기술이 상당히 많은 걸 좌우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마지막 운전은 사람이 해서 사람의 능력 갖고 우승자를 가리는 건데 어쨌든 이 모든 센싱 기술과 이 모든 커뮤니케이션 정보 기술들이 데이터가 합쳐져서 제일 중요한 건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가 돼서 결국은 목표는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5G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모든 것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키아의 첫 번째 부서가 네트워크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인간 세상에서 자동차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잘못된 정보였겠죠. 저 아주 어렸을 때 20년대에는 기름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 없이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공상과학 만화. 근데 이미 컸는데 자동차는 계속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차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 관련된 것들 해서 점점 더 통신과 융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센싱 기술들 점점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와 어널리틱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세상이 올 것이고, 그러한 그 에브리바디와 에브리띵이 커넥티드된 세상에서 리더십을 가져가고자 하는 게 사실 노키아의 비전입니다. 사실 노키아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원래 노키아가 단말부서 한창 잘 나갈 때 저희의 로고가 뭐였었냐면 커넥팅 더 피플이었어요. 사람들을 커넥트한다. 커넥팅 더 피플이었는데, 그 사업부서는 아쉽게도 마이크로소프트로 매각이 돼서 저의 동료 중에 일부는 얼마 전부터 링크드인이나 페이스북에 갑자기 그 회사가 바뀌었습니다라고 딱딱 뜨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로 바뀌었고, 여전히 그렇게 단말부서가 매각이 됐지만 네트워크 부서나 히어 부서나 그런 사람들은 노키아에서 세계 한 3강 안에 드는 네트워크 부서를 보유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내비게이션에서는 한 80% 정도의 그 마켓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에브리바디와 에브리띵이 커넥티드된 세상에서 리더십을 가져가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키아의 그 5G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아시고 싶으시면 여기 사실 노키아닷컴으로 빨리 바꿔야 되는데요. 아직 그 트랜지션이 마감이 되지 않아서요. nsn.com의 이노베이션 5G로 가보시면 많은 것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것으로 제 짧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